황성현 퀀텀 인사이트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나오셨던 영상이 지금 140만 클릭?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요새도 계속 클릭수가 올라가요. 이게 예전엔 구글에 계시고 또 카카오 계셨다가 얼마 전부터는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스타트업 도와주시는 일도 이제 3년이 좀 넘어갔어요. 와, 요새 한 1년 반, 2년 정도 사이에 스타트업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처음 나왔던 게 2021년 네. 8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좋았을 때죠. 코로나가 조금 우리를 좀 삶을 좀 팍팍하게 하긴 했지만 네. 스타트업 씬에서 보면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주로 이제 IT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코로나 수혜주도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쪽을 많이 좀 자문을 하다 보니까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본인들이 열심히만 하면 펀딩을 해줄 수 있는 자금을 대주는 여러 가지 기관들도 좋았고 또 모태펀드나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죠. 근데 그러다가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네. 전 세계적인 경기가 좀 급냉을 하고 그러면서 돈의 흐름이 많이 좀 경색이 됐죠. 아니 황 대표님 뭐 걱정이 크게 안 되긴 하는데 왜냐면은 뭐 워낙 많은 또 스타트업을 이렇게 네.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근데 황 대표님이 만나 뵈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대표님도 많이 좀 이렇게 다운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제 주변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서비스를 접는다고 연락이 온 곳이나 또 기사에서 접한 곳이나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최재현 교수님, 뭐 윤종영 센터장님, 그 다음에 김영덕 센터장님, 또 차경진 교수님 그때 토론을 하실 때가 스타트업이 위기에 맞습니다. 빠질 수도 있다. 네. 막 이럴 때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좀 길어지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많이 요새는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좀 그때 어때요? 여러 예측들이 있었지만 네. 거의 V자 형태로 반등할 거다라는 예측을 이제 김모 센터장님께서도 6개월 정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6개월 안에 정리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심상치 않다. 조금 더 길게 갈 거다. 이게 정말 L자로 갈지 아니면 U자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기간이 1년 반 이상 갈 거다라는 예측이 좀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불행히도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대부분의 예측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우려가 되는 건 그런 거죠. 지금 스타트업 대표들의 프로파일을 보면 대부분 한 30대 초반 중반 많이 하신 분들은 40대 초반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직장 경험에 좋은 프로파일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특징은 이전에 경제 위기를 경험한 적은 별로 없는 경제 위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IMF부터 시작해서 IMF는 아직 먼 얘기지만 그다음에 2008년도 9년도에 리만 사태 그때는 학생이셨겠죠. 그럴 가능성이 네, 매우 높습니다. 네. 또는 고등학교도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직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리더의 위치는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어떻게 그 풍파를 해치고 나갔고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하기 좀 어려웠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 대규모의 경제 위기는 또 처음 겪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 세대는 이러다가 한 2, 3년 있다 이걸 헤쳐나가기도 하고 더 좋은 게 오기도 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하기도 하고 봤기 때문에 좀 날 수 있는데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충격이 좀 더 클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이 전에 호황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쵸. 한 15년 이상 갔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직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어떤 구체적인 인사 자문보다는 이분들의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한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고민들은 뭐세요, 그분들의? 결국은 펀딩이죠. 이전에 있었던 스타트업이나 또는 VC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봤던 것들은 초기에 그 아이디어가 작동하냐, 마켓에서 증명이 되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유저들이 이제 쌓이고 그게 이제 MAU라는 형태로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MAU가 증명이 되면 이게 당장 이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증명한 거니까 다음번 펀딩을 또 해줄게. 그걸로 또 마케팅 돌리고 또 유저가 모이고 이게 반복되는 형태로 돼서 시리즈 한 C 정도 되면 이제 매출도 좀 나고 프로핏도 나고 이런 형태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이게 자금 경색이 오니까 VC도 결국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장이 조금 달라진 거죠. 이제는 매출도 좀 신경 써야지 프로핏도 나야지 라는 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 진통들 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게 되면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인적 구성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역량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직과 헤어져야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구성원들이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VC 입장에서는 또 넥스트 펀딩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투자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의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는 조직의 조직장이나 리더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네. 그 작업이거든요. 조직의 다운사이징이라든가 또 조직의 일부를 걷어내야 되는 이 작업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실행한 조직도 있지만 네.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시기가 계속 틱틱틱틱 온다는 걸 이제 느끼는 것 자체가 네. 엄청난 불안감이죠. 스타트업에 있어 펀딩은 여러 가지 투자하기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빚이죠.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나중에 회사가 망한다 해서 갚을 법적인 의미는 없죠. 의무는 없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엄청난 버든이죠. 이게 생각해보면 예전에 15년 동안의 호황기에는 스타트업 운영하는 사이클을 봤을 때 대학 나오면 야 대학원 가. 대학원 가서 일단 너 더 성장해. 그 다음에 대학원 저 이제 졸업했는데 돈 벌까요? 그러면 아니야 박사 밟아. 조금 더 성장해. 박사 밟고 나면은 이제 좀 돈 벌까요? 그러면 아니야 포닥까지 해.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완전 완성됐으니까 너 이제부터는 돈 벌 일만 남았어. 이제는 뭐 1억 2억 3억 확확 벌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과정 발견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갈랑말랑 할 때부터 갑자기 미안한데 너 돈 벌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알바하면서 공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굉장한 비유십니다. 딱딱 이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본인 한 명이면은 그냥 알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팀을 건사하셔야 되니까 그 불안감은 진짜 말도 못 하겠군요. 책임감이 이제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 대표님도 불안하시겠지만 이 조직 자체도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네. 또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대표들의 일거수일투족의 영향을 다 받는데 이런 어떤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 뇌과학자들의 그 표현을 빌면 네. 굉장히 전염 속도가 빠르답니다. 이게 전염이 된다고요?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눈빛이나 말을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읽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전달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정말 몇 나노세컨드에 다 이게 전파가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 중에 불안감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면은 주위에서 누가 뭐 이직했대 네. 라던가 아니면 누구 짐 쌌대 이러면은 나도 빨리 가야 되나 뭐 이런 불안감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면. 그게 조직에 금방 전파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본인도 지금 불안하신데 조직원들한테 불안감이 전파되고 이게 계속 퍼져나가면은 더더욱 힘들어지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데 네. 속도가 안 나오는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이중고를 겪게 되는. 그전에는 순풍 뒤에서 바람이 계속 밀어왔으니까 조직 운영한다는 게 이제 쉽게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네. 역풍을 동시에 뚫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배를 저어야 되는 우리 동료들조차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 한 방향으로 가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원래 더 대기업이나 다른 뭐 중소기업보다 으쌰으쌰 하면서 막 내가 할 거 너가 할 거 구분짓지 네, 않고 네. 진짜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스타트업인데 네. 우리가 사실 90년대 중반, 후반, 2000년대 초 사실은 그때는 스타트업이라고 안 부르고 벤처라고 네, 불렀어요. 네. 아마 기억나실 텐데 네. 벤처라는 것이 그때도 굉장히 호황이었다가 나중에 벤처 붐이 닷컴 버블과 함께 한번 꺼졌죠. 그러다가 다시 또 전통산업이 다시 부상을 하고 그러다가 2010년 정도 때 전후 때부터 다시 스타트업이 또 부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벤처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네. 어드벤처, 모험,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그거를 하는 것이 벤처고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벤처는 우리말로는 모험이라고 하죠. 모험 회사네요. 그렇죠? 모험을 즐기고 그거를 어. 만들어내야 되는 회사고 네. 기존에 없던 방법으로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스타트업. 또 그러다가 전통적인 회사는 이렇게 성장하지만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것이 결국은 스타트업이고 벤처인데 네. 이론적이지만 벤처 또는 모험이라는 거를 그러면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네. 모험 한자로 모자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위에 이제 이 네모난 이렇게 게 있고 거기에 선이 두 개가 가 있고 네. 밑에는 눈목자가 있거든요. 네. 그 위에 있는 이 이렇게 생기고 선 두 개가 있는 요게 네. 뭐냐면 요거는 두건을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모자라는 건데 요게서 이제 다른 거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자 할 때 그 모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덮어 씌우는 거죠. 근데 덮어 씌우는데 선이 두 개가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만 남겨놓고 이렇게 가린 상태. 그 가린 상태가 뭐냐면 앞에 있는 걸 다 보면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고 눈만 이렇게 좀 만큼 뜬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험자는 뭐냐면 모험, 험난한 거. 그래서 험자는 옆에 이제 부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산같이 생긴 게 있고 입구자가 두 개가 있고 밑에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산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것을 이제 겪게 되는 이런 걸 모험.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다는 이런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위험을 알면서도
돌파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벤처인 거죠. 근데 그런 걸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앞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신다거나 뭐 그렇죠. 그런 거는 취미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나를 계속 모험적인 뭔가 이 험지에 계속 노출시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거는 본능이 사실 역행하는 거를 한 네. 거죠. 사람들은 안전한 걸 더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인간은 왜 그러면 이런 환경을 안 좋아하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선조 네. 중에 인류의 1번 만약에 아담이라 그러면 네. 아담이 이제 쭉 살다가 이부도 생겼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됐고 이제 자식도 생기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풀만 뜯어 먹이다가 나중에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게 되니까 네. 근육이 생겨야 되니까 아 이제 본능적으로 네. 근육 있는 애를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나가서 맘모스랑 싸울 수는 없으니까 사슴 같은 애를 이제 약한 애들 잡아서 네. 이제 어깨에다 들쳐매고 아 우리 애들을 먹여야지. 어. 그런 상태로 이제 동굴로 들어가는데 옆에 이제 검치호랑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세이버 투스 타이거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검치호랑이 뭐냐면 칼처럼 생긴 이빨을 가진 호랑이를 검치호랑이라고 하거든요. 아. 세이버가 이제 칼이라는 뜻인데 걔가 이제 동굴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는 이 사슴을 뺏어가야 되니까 뺏어가고 이 사람도 잡아먹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 인류 1번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죠. 아 제가 뭔지 뭐 하는 애인지 뭐 안 모르죠. 네, 제가 네. 무섭다는 네. 개념조차도 없는 거죠. 쟤도 잡아 먹어볼까 이 생각도 할 수도 얘하고 있고. 같이 놀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얘는 또 본능이 있죠. 네. 얘는 뭔가를 잡아먹어야 되는 본능이 있으니까 네. 잡아먹혔겠죠. 근데 그거를 동굴에 있는 자식들과 처자식이 봤겠죠. 아 저런 애들한테 까불면 죽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도 처음에는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슴도 네. 갖고 막 뛰기도 했겠죠. 근데 느려지죠. 느려지니까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죠. 네. 다음에는 이걸 버리고 또 뛰기도 하고. 음. 근데 그래도 얘 호랑이의 시속을 이길 수가 없죠. 그쵸. 잡혀먹고. 그래서 네. 또 지그재그로 뛰기도 하고 별의별 시도를 다 했겠죠. 네. 근데 계속 잡혀먹고 또 간혹 성공하기도 하고 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뇌는 학습을 하게 되죠. 어.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어쨌든 저렇게 무섭게 생긴 애들의 패턴은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위협 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것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랬을 때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런 위협을 계속 받았어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네 가지의 F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F는 뭐냐면 fear입니다. fear. 그러니까 두려움을 꽉 찬 거죠. 그게 우리를 엄습해 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freeze입니다. 얼어요. 꽁꽁 얼죠.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fight or flight.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그게 그래서 네 가지의 F거든요. 이게 아주 빠른 시간에 다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죠. 순차적으로 일어나긴 하죠. 그러면 fear는 뭐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freeze라는 건 뭘 의미할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freeze는 뭐냐면 뇌가 정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몸보다는 뇌가 먼저. 결국 뇌가 정지하니까 몸도 정지를 아. 하는 거죠. 그런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선조들은 뒤쪽에 있는 이런 뇌가 하나 있었는데 도마뱀과 비슷한 도마뱀의 뇌라고 보통 영어로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었는데 이게 인류가 계속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앞에도 뇌가 생긴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생각, 연산, 추론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인간답게 살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잡혀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고급 뇌가 네. 어떤 순간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얘와 나의 시속 차이를 계산하고 아, 얘는 시속 6km니 나는 어. 시속 5km니까 네. 이러고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쓰잘데기 없는 거네요. 전혀 네. 쓸데가 없죠. 그래서 0.001초라도 아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 본능을 유지해야겠구나. 이렇게 위험하게 될 때는 본능적인 행동을 해야 살 확률이 높구나라는 네.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뇌는 정해진 혈액량을 갖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fight or flight라는 거는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될까요?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뭐 팔, 다리 이런 데 가야 그렇죠. 들어가죠. 팔하고 네. 다리로 피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한정된 피가 있잖아요. 네. 근데 더 보내려면 어딘가는 줄여야지.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불필요한 피가 어디에 있느냐? 뇌하고 자꾸 이성적인 생각을 하니까 뇌하고 위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소화시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불편한 일이 있거나 놀라거나 하게 되면 체한다. 체한다는 얘기는 음식이 들어가 있는데 네. 소화액이 분비가 안 되고 피가 안 돌아간 거죠. 그 다음에 당황했다. 라고 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짜 하얘진 거죠. 왜냐면 피가 없으니까 허옇죠. 그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네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거죠. 그러면 야 너는 소화기가 이렇게 안 좋냐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뭐 내 당황하거나 위험을 이러면은 겪은 거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뇌가 빨간색 등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대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되니까 이쪽으로 피를 보내. 그 필요 없는 거를 제거한 거죠. 그걸 이제 아미그달라 하이잭이라고 하는데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애를 갖다 공중 납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상태는 그 당시만큼은 동물인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건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내가 갑작스럽게 동물한테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서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성적인 위협을 받았던 이 배경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은 그런 배경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배경에 의해서 이 위험을 판단하거든요. 나는 그걸 모르죠. 근데 내가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를 호랑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많아진 거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거는 생존의 위협을 우리는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이건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하고 살다 보니까 극도의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뇌의 혈류를 끊고 동물적인 행동을 0.1초 동안 했다가 이걸 꺼줘야 돼요. 상황 끝. 그럼 이제 사람으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우리 뇌는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조심해. 동물 나타났어. 위협이 나타났어. 근데 이거를 어떤 극도의 상황을 겪게 되면 이거를 못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계속 꺼줘야 이제 평온한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못 끄는 상태가 뭐냐? 공황 상태에 왔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좀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었으면 뇌가 이제 작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위기를 겪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공감하고 이분들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는 스타트업 대표 중에 그런 위기를 겪는 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뭔가 위협을 확 느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네요. DNA상. 네, 여러 가지 이제 뇌가 지금 장난을 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존이다 보니까 뇌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중에 가장 최악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뭔가 이빨이 좀 날카로운 애가 있으면 내가 물려 죽을 수 있어 라는 걸 우리는 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최악의 거를 딱 떠올려요. 왜 떠올릴까요? 저도 약간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하나는 그렇게 해야 그거보다 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덜 힘들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상정을 해놔야 뭔가 그 사이에 있는 대비들을 여러 개를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얻어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거의 정답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해야지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한 거죠. 우리 몸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놀랬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인체 반응은 뭔가요? 일단은 이렇게 얼어붙는 거 같고 그것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보면 동공이 확대돼요. 동공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눈이 커지면서 일단 전체를 파악을 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는 경험을 또 동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옵션이 너무 많아지면 헷갈리기 때문에 한 곳을만 보게 되는. 그래서 운전할 때 당황하게 되면 옆에 뭐가 있었는데도 못 보고 간다든가 그래서 사고가 더 커진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몸들이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호랑이 나타났을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도 다 나타난다. 우리의 예전에 그 선조들이 보였던 방식들을 지금 우리 현생 인류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생 인류한테 호랑이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시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삶 자체에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렇죠. 이거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간다. 또는 음식 종류가 바뀌었다. 수면 패턴이 달라졌다. 우리 몸한테는 다 위협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전 다이어트 요즘에 살을 좀 많이 빠졌는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는 기름진 게 계속 들어오다가 안 들어온다. 우리 몸한테는 엄청난 위협이죠. 그 다음부터 우리 몸은 또 이제 지방을 또 축적하기 위해서 또 그 노력을 또 하고. 그래서 요요가 오고.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은 변화를 치료할 수밖에 없다. 위층에서 너무 쿵쿵거리고 그럴 때 칼 들고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게 그런 이제 거군요. 여기서 꺼진 거죠. 사람이 아닌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람이 뇌가 달려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찌를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동물적인 행동을 그냥 본능적으로 한 거죠. 그런 행동을 할 때 문제는 여기가 이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냥 본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애기들도 좀 무서운 사람을 앞에서 보거나 이러면 막 울잖아요. 그런 거죠.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좀 네. 무섭게 생기거나 이러면 애기들처럼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들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네.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얼굴은 네. 위험하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 갓 태어난 개구리가 거의 네. 올챙이랑 비슷하는데 네. 근데 걔가 지나가다가 뱀을 만나요. 얘 실질적인 경험에는 뱀이 뭔지를 모르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몰라요, 정상이죠. 네. 근데 이 개구리는 못 움직입니다.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냐고 그랬죠. 어떤 특정 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네. 눈물이 찔끔 나는 게 잡혔어요. 개구리가요. 이게 우는 건지 아니면 호르몬의 반응인지는 네. 당황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반응이 사람한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경험했는데 우리 선조들의 그 수십만 년 동안의 경험상 여기에 DNA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나한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울어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빌트인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싸우고 이러다 보면 바로 이성적으로 따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네. 나 좀 한 시간만 냅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냉각기를 좀 갖고. 그 사람들은 이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걸 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인 뭐 거네요. 그 전에 한번 되게 혼났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겠죠. 뭐 정학을 맞아봤거나 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서 또 배우는 거죠. 그게 본능적으로 있다는 게 진짜로 신기하네요.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보는 게 요즘 네.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네. 많이 보이고 말씀드렸듯이 대표가 그걸 이제 몸으로 다 막고 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인간이다 보니 또 조직이 전파되기도 하고 또 조직에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위협을 느끼고 뇌가 잘 안 돌아갈 것 같은 지금 막 뭔가 멈춰 있을 것 같은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 편입니까?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의 또 리더십 관점에서도 있을 거고 또 완전히 그냥 인간 본능 차원의 또 조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이제 앞단에 좀 더 전략적인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네. 저는 제가 전공한 부분이 이제 긍정조직 개발학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긍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여기 긍정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회사의 강점, 나의 강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게 잘 됐을 때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약점과 어두운 점을 이렇게 가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일을 하기로 했고 실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생각.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망할 것 같아.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펀딩이 안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나 혼자 생각하면 계속 우리 뇌는 계속 장난질을 쳐요. 계속 자극적인 걸 생각해내고 더 안 좋은 거 생각해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뱉어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뱉어내는 과정에서 만약에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바로 상담 전문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거를 끄집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비즈니스적인 답을 주기는 어렵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판단을 안 해요. 이 전략이 맞아 틀려를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인지를 온전히 들어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제 심리 상담가 중에서도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그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하는 거. 결국은 그러면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나씩 해보다 보면 현재 문제가 좀 더 객관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인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주변 사람들 또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선배들, 그 벤처 때 이겨내신 분들 이런 분들 좀 만나서 얘기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구체화되면 훨씬 더 긍정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기 훨씬 쉬운데 터널 안에 있으면 바깥이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쏴주는 작업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 좀 기존에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빠져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막연한 두려움을 그냥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막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구체화하다 보면 그거를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잖아요. 어느 쪽이 나을까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그 막연한 거에서 오는 두려움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걸 좀 객관화하는 노력들을 해보고 네. 또 그거를 그 객관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또 구성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건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막연한 거는 방법이 안 나오죠. 또 고민에 고민을 낳게 되고 하기 네. 때문에 더 암울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긍정 조직 개발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조직이 가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불안할 경우에는 최악을 상정하는 것과 네. 했을 때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네요. 항상 그렇죠. 긍정적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위협을 느끼면은 최악을 상정하는 것과 네, 네. 그거를 이제 잘 이제 양과 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그렇죠. 해주셔야겠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또 너무 긍정적으로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인 경험을 했는데 네. 낙상을 입었어요. 오, 제가 네. 최근에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하면서 네. 제 문에다가 네. 철봉을 이렇게 달았어요. 네네. 그래서 쉽게 짐에 가지 않고도 네.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네. 이제 좀 주의를 오히려 드리고 싶은데 네. 매일매일 하면 이게 텐션이 유지가 돼서 괜찮은데 오랜만에 하면 이게 풀립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올라갔는데 어. 2개를 하다가 네. 올라간 상태에서 네. 봉을 잡고 떨어졌거든요. 이게 아예 높은 철봉이면 떨어졌을 때 그냥 두 발로 착지하면 되는데 그렇죠. 집 같은 경우는 애매한 다리를 위치. 들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예. 네네. 그러면서 이제 땡기니까 네. 땡겨서 떨어지면서 다리가 들리고 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 어깨하고 왼쪽 엉치 쪽을 다쳤는데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올 정도죠. 네. 계속 침 맞고 하고 있지만 이제 그래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진통제를 먹은 거죠. 네. 근데 진통제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기를 다쳤는데 아픈 거는 사실은 여기가 아니죠. 실제 아픈 걸 느끼는 건 우리 뇌거든요. 근데 이 진통제를 먹으면 몸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거를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진통제를 먹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골프 연습을 또 하고 네. 골프장 가서 라운딩하고 근데 그 다음날 진통제가 풀리니까 네. 2배는 더 아픈 이제 거죠. 진짜로 망가지는 거죠. 그게 이제 조직에 적용을 하게 되면 아.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안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냥 무작정 우리 잘 될 거야. 대책도 없이. 그거는 좋지 않죠. 아. 그래서 그 긍정조직 개발학에서 하는 이론이 있는데 긍정적인 이벤트하고 부정적인 이벤트에 여러 가지 텍스트 마이닝도 하고 사람들의 말도 녹취도 하고 했을 때 부정적인 커멘트나 또는 이벤트, 긍정적인 커멘트나 이벤트 이 비율을 봤을 때 네. 2.9대 1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2.9, 부정적인 게 1. 3배는 넘지 마라. 3배는 안 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황금 비율은 2.9대 1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조직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적인 거를 안 나오게 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은 언젠가 쌓여갖고 문제가 터져버리겠죠. 이게 압력이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모를 낮출 생각을 하지 말고 분자를 키우라는 거죠. 분모가 이제 부정적인 것 같은 거고 네. 분자가 만약에 긍정적이라면 이 밑에 있는 거는 이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나오게 건강한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정말 건강한 대화가 일어나고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이 사람이 성장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 그다음에 잘한 거에 대해서 작지만 보상을 좀 준다든가 이마트 상품권 10,000원이 됐든 30,000원이 됐든 아니면 정말 크게 했으면 큰 보상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핵심은 그때 즉각적으로 네.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플러스 포인트가 막 나오게 되면서 조직이 밸런스를 맞춰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직이 한번 안 좋은 굴레에 빠지게 되면 네.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쵸. 패닉에 빠지는 거죠. 제일 나쁜 건 이제 패닉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패닉에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인 사고를 잘 못하게 되고 음.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늪에 빠질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하는데 그게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패착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들도 요즘에 많이 봅니다. 그런 스타트업이나 지금 조직 위기를 겪고 있는 조직들에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많은 조직에서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가 네.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를 해야 된다. 안전감이요. 안전감.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방금 얘기해 주신 건데 안정감이라는 거 같고 안전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HR 하시는 분들이나 심리학 하시는 분들 가끔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정이라는 건 스테빌리티죠. 이렇게 그냥 기복이 없이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기뻐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안정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안전감. 네. 안전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사람과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
아. 그 상태를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안 좋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얘기했다가는 찍힐 것 같다든가 네네. 괜히 저 자식 왜 저래? 어. 뭐 이런 거라든가 그렇지 않고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잘해봅시다 네. 라는 얘기를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본 것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심리적 안정감 그럼 왜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필요할까요? 심리적 안정감이. 지금 듣다 보니까 뭔가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유로운 분위기, 창의적인 분위기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내가 뭔 말을 해도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해서 이게 뭐 기업이 더 윤리적이니까 네. 이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는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정말 그 경영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게 생산성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산성을 올리는. 생산성 그다음에 혁신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기본 전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산업이 바뀌면서 산업의 패턴도 많이 바뀌고 이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가고 있는데 네. 점점 아이디어가 중요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2차 산업 또는 1차 산업 때는 선형으로 성장했을 때는 이런 시대의 사회적 의미는 뭐냐면 성실성, 땀, 정직성 일한 만큼 거두는 이런 사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는 지금 챗 GPT나 뭐 이런 기술에서 보듯이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중요해지고 근데 그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사람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여기에 있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데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은 사람의 엉덩이를 사죠. 시간을 연봉을 네, 1억 네. 2억 주고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는 거를 중요시 여겼었죠. 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를 열어 그러니까 이 뚜껑 열린다는 게 화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기를 열어서 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어가 샘솟게 만들어주는 것이 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닫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 너 내가 30년 동안 이걸 했는데 네가 나보다 많이 알아? 그리고 이제 회의 장면 가보면 네. 그러니까 조직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수평적으로 하긴 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 미팅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네.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순간 이런 회의 장면에 가게 되면 결국은 상무님 혼자 얘기하고 있고 다들 노트 테이킹하고 있고 왜냐면 내가 얘기했다가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 아니면 독박 쓰는 거죠. 네가 해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좋네. 해봐요. 이런 것들 우리는 통해서 안 좋은 경험들을 해본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게 되다 보니까 점점 보수적이 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코로나까지 오게 되니까 네. 사람들의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다 보니까 아. 뭐 새로운 거를 하는 거는 더 두려워지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결국은 이걸 헤쳐나가는 것은 사람들의 의지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하기 위한 즉 조금 더 과거보다 나은 시도를 통해서 뭔가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혁신인데 네. 이거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게 이 사람 막 그냥 인신공격하고 이런 안전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내가 배운 것들, 알게 된 것을 얘기해서 좀 더 나은 조직 상태가 되도록 기여하는 것들.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1번은 실패에 대한 용인할 수 있는 문화예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는 많은 기업들이 하는데 네.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할까? 잘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렇죠. 제도적으로 잘 받침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뭐 도전하는 문화 이런 거 써 있긴 한데 실제 뒤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사 제도나 이런 것들 보면 네.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시도하다가 네. 실패하면 또 좌천당하고 일단 뭐 쫓겨나고 마이너스 평가 받겠죠. 기본으로 마이너스 깔고 네. 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몇 가지 키워드에만 꽂혀서 우리는 심리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조직 내에서 이런 행동들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리더들의 행동이 뭘까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네. 에드먼슨이라는 그런 교수도 있고 거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나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심리를 안전하지 못한 조직에서 어떤 이 실패한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는 문책당할까 봐 대부분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그런 얘기를 내 상위 조직장한테 얘기했을 때 나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새로 시도했는데 결과가 예상한 대로 안 나왔다 네. 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조직에서 상위 조직장이 하는 첫 마디가 네. 뭘까요?
이 실리콘밸리 사례 같은 거 보면은 뭐 실패하면은 뭐 파티하고 뭐 이런다면서요. 뭘 실패했는지 오히려 더 나서서 얘기하기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네. 것 중에 하나인데 조직장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뭘 배웠는데 그게 첫 번째 공통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물론 이게 책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들도 자녀들과 소통을 잘하고 이러는 분들은 뭘 잘못했을 때 왜 이랬어 이놈아 하는 게 아니라 넌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어 이제 이런 네. 이야기를 해줄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죠. 그런 부모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음. 무작정 괜찮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뭘 배웠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아. 생각을 하게 해줘야 네. 다음에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 회사는 그걸 사야 되거든요. 이 높아지는 가능성에 배팅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 네. 가장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것 문제. 아. 그 다음에 그런 시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느 한 미국 병원에서 네. 그 조사를 해봤대요. 여러 가지 또 의학적인 시도들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학적 시도를 하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심지어 환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네. 이렇잖아요. 잘한다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을 쭉 봤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조직 쪽에서 어떤 의학적인 실패가 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 실제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생산성이 좋은 조직이 실패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은 조그만 실패도 다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한 거고 아, 감추지 않고 그렇지 않은 조직이 이걸 감췄기 때문에 오히려 덜 나온 것 같은 아. 그런 착시가 있었다는 보고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게 엄마 아빠가 안 혼낼 거 알면 애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 이놈아 하는 데는 숨기고 예. 딴이한테 덮어 씌우거나 예. 이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조직이 더 성장할 거냐 네. 그건 뭐 자명한 거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인사 제도에 그럼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냐. 네.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 얘기를 많이 요즘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네, 네. 하게 되는데 조직 문화를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핵심 가치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이게 내 행동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사쟁의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평가와 보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내외부 변수에 의해서 11월 달에 프로젝트를 접었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기업들은 네. 그 프로젝트 멤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 네. 대부분 안 좋은 평가를 받거나 그냥 삐루해.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죠.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려고 하는 조직 문화와 인사제도 평가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그 사람들이 실제 했던 그 노력, 어떤 시도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코딩의 결과 여기서 나온 API 이 API가 GitHub에서 얼마나 쌍따봉을 많이 받았는가 그 다음에 이 API가 우리 조직 내에서 다른 조직에 얼마만큼 많이 갖다 쓰이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결과 우리 조직에 쌓인 기여, 역량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평가를 해주고 보상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케이 프로젝트 자체가 접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해줬어? 다음에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상무가 잘못해서 프로젝트 접혔는데 내가 C, D를 받거나 인센티브 못 받고 하게 되면 굳이 저 사람 밑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피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내가 하던 일만 계속 하겠죠.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정해진 거 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그 이상적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검증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오피스 제품 만드는 데나 아니면은 윈도우처럼 성공이 보장된 곳에서만 있으려고 하지 굳이 뭐 애저 가갖고 내가 이거 개척하고 막 이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나한테 뭐가 남았느냐, 이 실패를 통해서 무슨 경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많이 듣던 그 이야기가 실패한 창업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뭐 VC라던가 네. 그들의 경험을 더 높게 산다던가 더 펀딩을 더 많이 해준다거나 이런 얘기 실리콘밸리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3할 타자인데 네.
지금까지 8번 만약에 안타 못 쳤다. 네. 그 일단 통계적으로 네. 안타를 칠 확률이 높은 거죠. 홈런 한 3개 나올 확률이 나올 있죠. 확률이 예, 높은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좋아서 할 일은 없는 거죠. 네. 결국 자기의 리턴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물론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든다 그건 뭐 나중 얘기고 네. 결국 내가 이 여기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리턴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까 그 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희도 뭐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들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치고 있다 보면 정말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손만 움직이잖아요. 뇌가 빈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그렇게 계속 일을 하는 거랑 그렇게 되면 창의력이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을 텐데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해서 뇌를 열어주면 창의력도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직의 확실히 능률이 확 올라가겠군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오토 파일럿 모드라고 하거든요. 자동차도 좀 그렇지만 비행기 타면 대충 기장들이 손 이거 안 잡잖아요. 네네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행도 하고 네. 하는 것이 오토 파일럿 모드죠. 네. 그거는 이제 거의 그냥 본능에 따라가는 비판적인 사고 없이 네. 이런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뇌는 그냥 자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거나 쇼츠 볼 때 우리 뇌가 그런 상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지속되면 뭔가 이제 자극적인 어떤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것을 점점 안 하게 되는 이런 패턴에 가기도 한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럼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고용 보장이 되면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이 되는 거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좀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뭐 네. 맞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심리적 안정감이 만약에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면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안전한 조직이겠죠. 되게 중요한 말씀 주신 건데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스한 조직, 사람 관계가 좋은 조직 또는 뭐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 정의가 내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이것을 인정받고 학습으로, 러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전한 조직의 반대말은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조직이 아니고 방어적인 조직, 디펜시브 팀. 이 바로 반대 척도에 있는 정의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불안한 조직들은 결국은 내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을 블레임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전한 조직을 위해서 마냥 고용의 안정성만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 그다음에 리더십, 제도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개인의 성장이 합쳐져서 조직의 성장을 빵빵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 결국은 심리적으로 안전한 조직이 의도하는 것이지 그냥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안정성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진 않다 생각합니다. 고용 보장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건 아니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물론 일부 그런 요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 보장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심리 안정감을 갖기는 물론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게 등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건 있었습니다. 약간 그 일화를 말씀드리면 심리적인 안정감에 대해서 구글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심지어 2010년, 11년 정도에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연구를 했는데 가장 성과가 있는 그런 조직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연구를 했던 그 연구 결과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1번 가장 조직에서 중요시한 그런 특징들이 뭐냐를 이제 살펴보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더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심리 안정감을 갖고 있는 조직이 한 5가지 정도로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네. 첫 번째가 심리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매슬로의 욕구 5단계랑 비슷한 거거든요. 얘가 맨 밑에 깔리는 거예요? 맨 밑에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dependability,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structure와 clarity, 이 구조가 잘 갖춰져 있고 명확성이 있는 거냐.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할수록 좋은 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meaning, 내가 하는 일의 역할이 의미가 뭐냐, 우리 조직에 어떻게 내가 영향을 미치고 사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 마지막이 임팩트, 사회에 내가 임팩트를 끼친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팀이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더 고성과 조직이 된다는 이런 의미인데,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1번이 빠지게 되면 다 무너진다. 이런 연구를 하다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네. 2012년도인가 구글은 이런 서베이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네. 익명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약간 뭐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조직 내에서 고성과자라고 하는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번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심리적 안전감과 관련해서 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 당시에 67% 정도 되는 그 고성과 엔지니어, 구글에서 고성과 엔지니어라면 연봉은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보상도 받고 인정도 받고 절대 제가 뭐 잘릴 일이 전혀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받아봤더니 나는 조직에서 언제 잘릴지 걱정된다 라는 얘기를 3분의 2가 67%가 했다는 결과가 그때 내부적으로 돌았어요. 어디 발표된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죠. 아, 이 사람들은 고상과자니까 이 사람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 잘하고 있어. 그 팩트만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고 이런 점은 잘했고 이런 점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겠어. 그 얘기를 위에서 좀 더 해줘야겠구나. 이 사람들도. 칭찬에 약간 박했군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구나. 네.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 10년 된 얘기지만 구글이 가장 잘 됐을 때 경영진들이 그런 어떤 레슨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프딘 이런 분들은 나머지 3분의 1이었겠죠? 제프딘은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는 사람이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그 피칭할 때도 항상 최종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도덕책에서 배운 것 같은데 수신제각 지국 평천하라고 일단은 지거 잘해야 그 나중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선배들이나 뭐 리더 같은 경우도 이 직원들한테 야 주인의식을 좀 가져. 네 거잖아, 네 프로젝트잖아 할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을 해주면 알아서 몰입해갖고 내가 더 여기를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군요. 근데 이제 심리적 안정감하고 이제 주인의식 이게 참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거죠. 주인의식이라는 얘기는 어떤 주인은 아니라는 얘기고 그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네. 주인이 있을 거고 네. 이게 뭐 오너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경영진일 수도 있고 또 주주들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죠. 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처럼 일했으면 좋겠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를 주인 대접을 안 해주거든요. 그죠. 근데 굳이 내가 주인처럼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네. 나 월급만 받는 사람이고 네. 지분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뭔가를 믿고 맡겨주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평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굳이 주인 대접을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못 믿겠구나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 모든 대화를 저는 돌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진부한 얘기가 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신뢰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자문하는 회사들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신뢰 자산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에 네. 내 여기에 이제 머리가 됐든 여기에 이제 내 통장이 이만큼이 있는데 통장에 어떤 사람들은 신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도가 나는 거짓말하고 뻥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도가 나는 상태죠. 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더 잘못해도 얘는 이상한 놈 이렇게 되는 거고.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신뢰 자산이 차곡차곡 쌓인 사람들은 뭔가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해도 이만큼 내려가는 거 있으면 이만큼 있죠. 자신감도 있고. 그게 전 신뢰 자산. 그래서 조직 전체 신뢰 자산, 우리 부문의 신뢰 자산, 네. 리더로서의 자산, 또 개인 플레이어들 우리 구성원들의 신뢰 자산 이거를 많이 쌓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신뢰라는 것도 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신뢰라는 것을 그냥 통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신뢰에는 내 귀퉁이가 있다. 내 귀퉁이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굿윌이라고 보통 하는 겁니다. 그 선의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제 악의가 있는데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나를 뒤통수 치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첫 번째가 이제 선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reliable 해야 된다.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걸 던져주면 이걸 다음에 더 좋게 만들겠지. 라는 그리고 이 사람은 약속을 하면 지켜. 이게 이제 reliability라는 차원의 신뢰고요. 세 번째는 authenticity, 즉 진정성.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러지 않고 자기다운 태도를 보이는구나. 그게 이제 진정성. 근데 맨 마지막 것이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맨 마지막 것인데 잘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력. 실력이 없는데 진정성만 가지고 좋은 의도만 가지고 신뢰를 서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겼는데 네. 결과를 보니까 빵꾸가 났다. 이런 신뢰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쵸. 앞에 이 좋은 세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을 조직에 모시고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고 이것이 일어나는 게 아주 단순하지만 진리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가 두 개가 빠지게 되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뭐 실력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3할타자 말씀하셨는데 3할타자라는 거 자체가 실력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할타자가 아니면 사실 8번 정도 얘가 못 쳤으면 얘는 빼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아까 얘기한 자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100번, 1000번을 쳐도 3할이 나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쭉날쭉 한다거나 네. 쭉 봤더니 뭐 1할도 안 된다. 그러면 다음번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주 간단한 신뢰인 네.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잘 쌓아야 되는 거죠. 네. 그 스타트업 대표님의 상황, 대기업이나 이제 좀 큰 회사의 리더들의 상황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저처럼 중간 허리, 막내급 이게 다 다를 것 같은데 요새 대기업, 뭐 중소기업의 이제 리더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치이시잖아요. 끼어 있는 거죠. 끼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저는 이제 중간에서 봤을 때 후배들이 더 불쌍해 보였는데 요새는 네. 이 리더분들도 많이 불쌍해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도 중간 세대가 있었죠. 네. X 세대들도 중간에 한번 낀 적도 있었고, 네. 근데 그거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간격이 양쪽으로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 끼어 있기 때문에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지겨우실 텐데 그 Z 세대들이 이제 조직에 편입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은 이 기존 세대들에 배운 것이 나한테는 이제 장착이 돼 있는데 이걸 이 사람들도 맞춰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나도 이 사람들과 좀 차별화되고 싶은데 얘네들하고 또 굉장히 많이 또 다른 네. 굉장히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치관의 혼란이나 또 리더십의 여러 가지 역량의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하는 것도 좀 발생한다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그러면 조직에 좀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전통적인 하이어르키에 덜 젖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할 말은 또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또 공격을 받는 위치에 가 있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긴 또 힘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끼어있게 되는 건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 나는 관리를 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이고 네. 조직장이 돼 있는데 내가 과거에 있던 프레임워크로 이 사람들을 봐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직에 지금 편입되고 있는 Z세대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 저는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하이 컨텍스트 컬처라는 데 우리는 포커스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이 컨텍스트 컬처와 이제 로 컨텍스트 컬처로 나누는데 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이 컨텍스트 컬처에 많이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중요하고 위아래가 중요하고 나이, 직위, 부의 정도 이 사람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로 내려가서 눌리고 이게 하이 컨텍스트 컬처라는 게 간단히 뭐예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어. 근데 로우 컨텍스트 컬처로 가게 되면 서구 문화 네. 여기는 개인 간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네. 어떤 계약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는 마치 가부장적인 네.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계약서 쓰고 들어왔으니까 네. 이 계약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어. 근데 어느 한쪽이든 계약을 위반하게 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 직원도 동등하게 회사와 맞짱 뜨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나한테 뭐 해주지 않는 게 있으면 난 나가면 되는 거고 네. 서로 양방가에. 근데 우리는 마치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나는 내 윗사람의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 사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내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아끼는 애야.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무슨 가족 같은 데다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엔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건데 저는 요즘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게 굉장히 서구 쪽으로 거의 동시대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면 당당하고 자기 할 말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거죠. 그게 대퇴사, 네. 조용한 퇴사잖아요. 굳이 뭐 난리를 칠 필요도 없고 저 회사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새로운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을 저는 어디서 찾냐면 게임 세대다. 게임 세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친구들은 재미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흥미, 나를 몰입시켜야 되는데 기존 조직들은 재미가 없는 조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예전에는 다 재미없는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재밌는 게임들이 마구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인정을 해주느냐. 쉽게 설명하면 게임 세대는
내가 게임을 막 하는데 네. 그때 점수를 안 가르쳐주고 게임 다 끝난 다음에 뭐 45,870점 얘기해봐야 그거는 게임이 아닌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50점짜리인지 100점짜리인지를 얘기해주고 그거에 따라 내 행동을 바꿔야 돼요. 아 100점짜리가 있었구나. 앞으로 100점짜리 맞춰야지. 아니면 200점짜리를 좀 더 어렵게 한번 맞춰봐야지. 끝판왕을 깨면 만점이 들어와. 이거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을 좀 더 재밌게 만들고 싶은 과정에서 몰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 되게 발전적이네요. 훨씬 발전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조직 운영을 게임으로 본다 그러면 네. 게임 다 끝난 다음에 네. 다음 판 할 때 알려줘. 내년 1월 달에 너는 뭐 B등급이야, A등급이야. 네. 근데 결과만 알려주죠. 네. 게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안 알려줘요. 그렇죠. 왜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네. 1년 전 거니까. 그 다음에 보상은 언제 하느냐? 내년 2월에, 3월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했던 나의 행동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근데 그러면 우리 때는 괜찮았어요. 우리 네. 때는 직장이라는 거는 어차피 감내하는 거. 나는 하나의 을 같은 존재. 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는 건 되게 많아지고 기대하는 걸 안 들어주면 불평하게 되는 거. 이런 과정이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매년 내가 어떤 피드백 받는 것도 중요하진 않는데 언제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임원 될 때. 25년 후에 임원 될 때를 위해서 네. 나의 간과 우리 가정을 희생하는 것을 네. 감내해 살았는데 그건 우리 세대나 우리 전 세대까지 얘기고 지금 세대들은 굳이 안 그래도 널려 있거든요. 갈 네. 데도 많고 새로운 시도를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온전히 조직의 손해죠. 이 게임 세대라고 하니까 발전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보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극명히 차이가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피드백도 훨씬 더 자주 들어야 되는 거고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그거는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게임을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선택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 선택이 극명해지게 달라졌다. 그래서 A 플레이어들은 A 회사에 있는 거죠. 근데 B 같은 회사 가면 나를 좋은 선수 대접을 안 해주는 그런 팀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리더들 입장에서 이런 주니어들을 잘 리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로 심리적 안정감이 올라갈까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심리 안정감이 너무 강조가 되고 이게 약간의 왜곡이 되다 보니 심리 안정감을 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냐면 나이스하게 대하는 거. 무조건 좋게 좋은 얘기하는 얘기 거. 해주는 거, 그냥 잘못해도 넘어가 주는 거, 음. 이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저는 가장 우려가 됩니다. 내가 이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좀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 그거를 해주는 것을 저는 새로운 세대들은 그것에 좀 더 긍정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코칭 같은 것도 받고 음악 활동을 통해서 또 코치를 받기도 하고 네.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더 익숙해지는 거죠. 그걸 게임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위에서 그걸 제대로 관리해주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내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랑은 좀 니즈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거 원래 있었던 거고 다 똑같아 별로 대단한 거 없어 라고 하지만 네. 대단한 건 아닌데 네. 많이 차이는 다르다. 있다. 그 전의 갭과 지금 갭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네. 근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인정하자는 얘기를 자꾸 해봐야 도움이 안 되고 그걸 인정해야 조직의 성과가 올라가. 기업 입장에서 제가 뭐 인간적인 얘기까지 하는 건 오늘 좀 투머치인 것 같고 네. 최소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일한 것이 좀 더 공정하게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나이스하게 해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해주신 2.9대 1의 법칙을 좀 지키면서 칭찬도 하면서 보상도 해주면서 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요게 괜찮은 조직 문화가 되겠군요. 근데 이제 성과가 전혀 없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상발림식으로 2.9를 끌어올리는 건 더 나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채우는 것이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다른 얘기지만 평균적인 인재를 데려다가 그냥 가르쳐서 그렇죠. 우리 사람 만들면 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뭐 6개월 오리엔테이션 받고 그냥 조직에 들어가서 OJT 받으면서 대리한테 배우고 그럼 2년 정도 있다가 대리 정도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미 조직을 그렇게 탈바꿈시킨 조직들은 펄펄 날아다니는 거. 아직도 옛날 방식처럼 평이한
유니버설한 인재를 뽑아서 갖다 끼워 맞추는 식으로 운영하는 데들은 성과가 점점 안 나는 거죠.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단 이제 제 세대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것도 저는 제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군대로 치면은 1말상초 정도 됐을 거고 뭐 지금 일반 조직들로 하면은 늦으면은 대리 말년 아니면은 뭐 과장에서 뭐 차장초 요 정도에서 이제 레인지가 형성되는 제 세대일 텐데 요 세대는 진짜 위에 X세대 아래 Z세대 X말 M초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Y죠, Y. 아 거기가 Y인가요? 아 이게 여기도 이해가 되면서 밑에도 이해가 되면서 네. 어쩔 땐 밑에도 짜증나고 어쩔 땐 위에도 양쪽. 짜증나거든요. 이 세대는 심리적 안정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까? 솔직히 저도 그 방법까지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에는 우리가 케어하기는 어렵죠. 근데 일단 밑에라도 케어를 해야 네. 결국은 나중에 조직이 커져가게 되면 이분들 어차피 가실 분들이니까 여기를 너무 케어하다 보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실제 일은 이분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네. 이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 교류 분석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아는 세 가지의 상태가 있는데 페어런트 모드가 있고 네. 어덜트 모드가 있고 네. 차일드 모드가 있는데 어. 이 세 개를 계속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나이에 상관없이요. 한 사람이 1초에도 몇 번씩 이 모드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부모처럼 행동했다가 네. 자기 친구들 만나면 또 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뽑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대 할아버지도 갑자기 자기 옛날에 군대 상사 만나면 갑자기 자기가 차일드처럼 되고 이분을 부모처럼 떠받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어이 김일병 이렇게 아래 하대를 하고 이분은 나이가 70인데 상사님 네, 또 네. 병장님 이렇게 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관계가 평행선을 이룹니다. 이러면 안정적인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거꾸로도 존재하게 되고 네. 근데 사회가 산업화되면 될수록 네. 아까 이제 로우 컨셉 컬처라는 건 뭐냐면 부모도 아니고 네. 아이도 아닌 어덜트의 어떤 중용적인 이런 모습으로 저는 수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서구 사회의 모델인데 여기는 그냥 드라이해요. 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관계 계약에 따라서 네. 드라이하게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이는 관계들인데 우리는 이게 너무 편했어요. 내가 만약에 조금 나이가 어리면 네. 그냥 동생 취급 받으면서 네.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그게 편했죠. 우리는 또 조언도 듣기도 하고 꼭 밥이 아니더라도 내가 뭘 얻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예전에 신입사원들로 따지면 사수관계. 대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대리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슬슬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그 특히 Z세대들은 그 게임 세대로 하는 것이 이분들은 물론 이제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P하고 C, 차이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조직 내에서는 어덜트 같은 걸로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의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의 역할을 하는데 아까 이제 있었던 그 위의 세대 분들이나 중간 세대 분들은 아직도 이거에 익숙해요. 하대하거나 네. 그냥 자기 개인적인 거 막 물어본다든가 사생활에 간섭하고 왜냐면 그게 옛날에는 부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부모라는 건 따뜻해야 되고 네. 이 사람을 양육시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하기도 하고 야 이거 위험해 하지 마. 근데 너는 이거 해야지 또 성장하는 거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본인은 위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나는 성인인데 왜 나를 자꾸 애 취급을 해? 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이쪽으로 다니고 하나는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충돌이 콱 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적인 충돌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조직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쫑이 나고 있는지를 네.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리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 계속 쫑이 팍팍팍 나고 있으면 조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니네들이 일로 와 다시 X로 와 이거는 이 시대를 거스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행동을 집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네. 조직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조직장의 역할이 이제는 바뀌고 있는 가부장적인 조직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정도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목표 잘 주고 네. 중간에 피드백 잘 주고 코칭 잘 해주고 회사에서 정해진 대로 뭐 평가하고 보상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뭐 내가 너를 아끼는데 내 사람이고 이런 거 별로 바라지 않는다. 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주시니까
확실히 딱 이제 각인이 됐네요. 저는 이제 선배들한테는 차일드 모드로 페런치한테 얻어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후배들한테는 어덜트로 같이 돈 내면 되는 거고. 그거를 잘할 수 있으면 좋죠. 되게 쉽지 않습니다. 잘하면은 돈도 안 쓰고 피해갈 수 있죠. 다 피해갈 수 있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 위랑 쫑이 나고 아래랑 다 쫑이 쫑이 날 수도 나고, 있고. 잘하면 최고, 잘못하면 최악의 지금 상황에 저희가 놓여져 있는 그래서 거고. 어려운 거죠. 계속 바꿔야 돼. 양쪽을 다 모두를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어렵다는 걸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P와 C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네. 내가 내 딴에는 어덜트처럼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게 이제 과거 방식으로 나오게 되면 네. 이제 꼰대방 같은 방식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어려운 게요. 집에서도 안 되거든요. 중2병 친구들은 네. 요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도 자아가 있는 사람이 성인인데 네. 자꾸 이렇게 대하니까 가족끼리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네요. 이런 또 접근법은 전 처음 들어서 너무 예,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막 뭐가 쫑이 나면 머릿속에 딱 그려서 그렇죠. 어덜트 모드 온. 그래서 오늘 저는 최종적으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주니어,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뭐 일말상초, 그다음에 이제 리더급들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조직 문화는 뭐가 있을까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방금 들었던 게 좀 해답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는 아주 실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네. 저는 사장 대표로서 역할, 뭐 아버지의 역할 뭐 다 중요한데 결국은 다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결국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나답고 행복하고 또 내가 한 만큼 성과가 펑펑 나고 그걸로 공정하게 인정받고 또 보상도 받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은 최악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합의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 제가 배운 바에서 말씀드리는, 결국 뇌를 우리가 잘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뇌가 멈추는 순간이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동물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법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일 같은 게, 개인적인 일 같은 게 최소한 열을 세는 것.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해봐라. 열을 세라. 정말 중요한 일이면 천을 세라는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천을 세면 웬만한 건 다 풀어줍니다. 네. 왜냐하면 천을 세려면 어떤 뇌가 작동해야 되나요? 뭔가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적이고 이론적이고 계산 이 앞에이기 때문에 이 뇌에 있다가 일로 넘어오는 거를 인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숫자를 세거나 네. 어떤 복잡한 연산을 하거나 하게 되면 뇌는 저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자주 하는 거를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죠. 명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뇌를 트레이닝 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세는 거, 1부터 10까지를 계속 반복하게 세는다든가, 또는 코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의 느낌을 여기서 인중에서 느끼는 것만 계속 한다든가.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염주를 돌린다든가 염불을 외우는 게 다 똑같은 행동들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 하고 한 가지 생각만 하도록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잡생각이 안 나게 되거든요. 네. 잡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 네, 그건 저는 100%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겠지만 그런 자세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리고 이런 위기가 있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목숨인데 내가 잘못될 일은 없는 거거든요. 약간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고, 약간 어떨 때는 내 체면이 좀 깎이거나 뭐 이런 거지, 내가 뭐 잘못되고 이런 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가슴 축 피고 고개 빳빳이 들고 좀 어려울 때라도 그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왜 불행해지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1년 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지 않을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미리 걱정하니까 불행해지고 오히려 일은 더 꼬이고. 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걱정을 아예 안 하면 진짜 큰일이 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미리 땡겨서 왕창 고민해버리면 그렇다고 일이 해결 잘 되면 다행인데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지금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나가다 보면 여기가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네. 황 대표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특히 뭐 심리적 안전감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느끼면서, 또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이 돼야 조직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위협을 많이 느끼는 상황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이 조직의 생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오늘 좀 이렇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써을 해주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요 시기에는 우리 대표님들이나 네. 리더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심리적 안정감을 그냥 단순한 키워드로 그냥 우리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본인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게 되면 제가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전염성이 너무 빠릅니다. 조직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불안감을 쫙 퍼뜨리기 때문에 네. 물론 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본인이 그런 상태가 되고 그거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지 불안감이 어떤 거를 개선해 주진 않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 성찰도 한번 해보시고 또 구성원들에게 내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냥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지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다 같이 이겨내는 거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나 요즘 고민이 많아. 잠 안 와. 요즘 우리 펀딩 때문에 사실 잠이 안 와. 네. 다 같이 같이 해보자가 돼야지. 네. 나 혼자 이걸 다 짜질머지고 간다.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 화만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많은 대표들을 보는데 과거에 벤처 때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sacrifice 신드롬이라는 걸로 빠지는 거예요. sacrifice 신드롬은 뭐냐면 저 녀석들은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걸 뭐 안 알아줘. 나만 고생해. 맨날 나는 잠 못 자고 쟤네들은 맨날 6시에 퇴근해. 맨날 재택근무해. 맨날 어디 휴가 가서 로그인하고 줌콜에 뒤에 바다가 철석철 파도가 치고 나만 고생해. 이게 sacrifice 신드롬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남들을 비난하게 되고 결국은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나는 외톨이가 되고 이것이 되면서 안정감이 더 바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직에 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악순환고리를 만드는 첫 번째가 이 sacrifice 신드롬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아드레날린하고 이제 콜티솔 이런 것이 나오면서 몸은 긴장 상태가 되고 내가 좋은 의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잘못 전달되고 폭력적으로 나가고 강압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의 장난이거든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왔을 때 이거를 내가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아까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명상이든 이런 것들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의 경영자로서 성찰도 하시고 또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리더분들 많이 모셔보다 보면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시는 리더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짊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아이씨 나 못하겠어 이런 리더보다는 조금 밑에서 이렇게 저 선배는 이렇게 징징대 라고 할 정도로 항상 설명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고 보여주고 보여주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나 이거 힘든 것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히려 정보 공유도 돼서 평소에 불안감도 덜하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연민의 정도 느껴져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터놓으시는 분들이 밑에서도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너무 혼자 짊어지고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또 막연한 불안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나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 또 여기 티타임즈 많이 보시면서 트렌드도 많이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또 황 대표님처럼 이렇게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신 분들 말씀 많이 들으시면서 좀 이 위기를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재밌었고요. 언제 이야기를 들어도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2년 후에 나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